일본인들은 이런 과거의 영광을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군사적인 규모를 많이 줄여왔잖아요. 근데 트럼프나 미국 대통령이 어떤 비즈니스 차원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많이 용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 어쨌든 뭐 트럼프 얘기하면서 저도 궁금했던 게 방위비 내라. 네. 아니면 또 최근에 보면서 이제 전쟁도 많이 벌어지고 이러는데 네. 전쟁도 돈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자꾸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궁금했던 게 이제 경제사 하면은 다 그 당시 때 시대도 전쟁이 막 많았던 시대잖아요. 스페인 그렇죠. 함대도 있었고 영국 함대도 있고 하면서 그렇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막 전쟁도 많았던 시대인데 네. 이거에서 좀 얻을 만한 좀 교훈들이 있는지. 좀, 일단 예.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바다를 지배한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있죠. 예. 예, 그래서 근래까지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래서 유럽 과거의 역사를 보면 지중해가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지중해 끝에 그 지브롤터 해협이라고요. 거기를 넘어가는 순간 새카맣게 타거나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 실은 거기까지 나갈 배가 여력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프리카로 나가는 순간 역풍이 불거든요. 보다 큰 바다는 물살도 세고요. 그 다음에 역풍이 불고 했는데 그 당시 이렇게 사람이 젓는 배로는 역풍을 뚫고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 안에서만 이제 있게 됐고요. 그래서 지중해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했죠. 그게 무역의 또 핵심이었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리스가 세상을 지배했고 예. 그 뒤에서 로마가 지배를 했고요.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애들 뭐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로마랑 한번 덤벼보다가 카르타고 안 되고 뭐 그래서 이제 이 지중해를 이제 로마가 지배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지중해 안쪽 로마 밑쪽에 이스탄불을 이슬람 애들이 차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이 같은 가톨릭 국가인 동로마 제국의 이스탄불에 가서 향신료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중개무역으로 뿌렸단 말이에요. 그 십자군 전쟁 때 그 기사들을 날르면서 운송 기술 이런 걸로 해서 중개무역을 하면서 이탈리아 도시국가가 떼돈을 벌다가 그러니까 이제 군사들이랑 군량미 주고 텅 빈 배에 그냥 가면 심심하니까 그렇죠. 담아서 갖고 네. 있구나. 그 이탈리아 북부는 네. 농사가 안 돼요. 산악지대이거나 그쵸. 네. 뭐 베네치아는 뭐 늪에다 도시를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상업 무역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 그들이 최적화된 게 십자군 군인들을 퍼나르면서 길러졌던 해상 운송 능력으로 중개무역들을 하면서 지중해 안에서 떼돈을 벌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오스만 튀르크가 갑자기 이스탄불을 점령을 하면서 이제 여기를 우리 십자군 전쟁까지 한 사이인데 굳이 우리가 너네한테 향신료를 줘야 돼? 이러면서 틀어막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향신료가 막히면 어디가 제일 힘드냐? 유럽의 끝쪽이 제일 힘듭니다. 지중해 끝쪽이. 왜냐면 그래도 이탈리아는 좀 먹을 게 있어. 밀수가 좀 들어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아예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포르투갈 맨 끝쪽에 있는 포르투갈 왕들 후추도 처먹어야 되고 소금도 넣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의 에니크 왕자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향신료를 좀 갖고 와야 되겠어. 봤더니 모로코 끝에 있는 세우타라는 곳에서 향신료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니크 왕자가 이 세우타를 칩니다. 그래서 뺏어요. 근데 향신료 무역을 하던 이슬람 애들이 안 옵니다. 왜? 기독교 가톨릭 그 나라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무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우타를 뺏어도 향신료를 얻을 수 없으니 안 되겠다. 인도로 가자. 이러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발견하고요. 인도의 고아를 차지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섬까지 전부 차지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다 바다를 지배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레콘키스타라고 이 아프리카 무어인들, 이슬람인들이 동로마 제국을 치다가 안 되니까 아프리카 밑으로 가서 이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포르투갈을 칩니다. 그래서 4분의 3 정도까지 차지해요. 밀렸던 가톨릭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쫓아낸 게 레콘키스타 1492년입니다. 그때 한 게 뭐냐면 그동안 나 항해하게 해줘 라고 조르던 콜럼부스를 그래 가봐 하면서 보내줬는데 콜럼부스는 아프리카로 내려간 게 아니라 옆으로 가서 이상한 서인도를 발견하는 거죠. 그 미국이죠. 미국,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제 그 레콘키스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바다를 지배했던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 그 뒤에서 우리 1편에서 설명했던 네덜란드가 그 자리를 이제 다 차곡차곡 뺏어가고요. 네덜란드 이후에 힘을 기른 영국이 결국 영란 전쟁을 통해서 네덜란드를 물리치고요. 3번에 걸쳐서 물리치고 결국 바다의 패권을 차지하고요. 바다의 패권을 차지하던 영국이 제1차 대전에서 처참히 깨지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자리를 미국이 차지하면서 지금은 미국이 결국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쵸. 바다를 지배했는데 문제는 배 만드는 기술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관세 협상에서 우리에게 SOS를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배 만드는 기술을 너네가 협조 좀 해줘.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의 바다는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우리 후손들은 바다를 지배해서 꼭 최고의 그런 나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약간 1부에서는 좀 AI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신 거고 2부는 바다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 네네. 그럼 조선 관련주들은 잘 봐야 된다. 네, 조선 이야기를 잠깐 드릴까요? 네. 우리가 이제 조선 이야기 하는데요. 네. 마스가라고 하죠.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뭔 말인지 싶었어요.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얘네들은 네. 무슨 Great Again을 그냥 갖다 붙여요. 무슨 아메리카 그레이드 어게인 뭐 등등해서. 그래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가 전략이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시그널이 좋은데요. 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1,500억 달러, 한 208조 정도를 이 조선업에만 썼습니다. 주도적으로 누가? 우리나라가. 그래서 기대의 조선에서 이제는 실적의 조선. 앞으로 이제 마스가가 시행도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행되면 꾸준하게 이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미국이 할 수 있는 기술력이 떨어진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수정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조선 실적 개선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이미 가동률이 100%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조선 섹터를 많이 사왔고요. 2006년에서 8년 그때가 조선업이 한참 흥했었거든요. 그때 시총 한 9% 정도 했는데 지금 한 6% 정도라고 하니까 그때 기준으로 하면 아직도 버퍼가 좀 있는 거고요. 이번 관세 협상 유럽, 한국, 일본 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스를 사옵니다. 특히 유럽은 그동안 러시아 걸 썼는데 이제 바다 건너 미국 걸 갖고 와야 됩니다. 그 바다를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 너무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스 수송이 필요한데 LNG선 굉장히 비쌉니다. 고부가가치 상품이고요. 중국과의 경쟁력에서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선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다. 그래서 조정이 오는 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왜냐? 너무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트리거로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이라고요. 이게 노조법 개정안인데요. 네. 그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는 노란봉투법. 하도급 구조가 많은 조선업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늘 파업만 할 수도 있어서 주기를 맞출 수 없어서 우리의 조선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하나오션이 그때 한 10%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악재가 나와서 뭐 급 나갈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실적 개선 측면에선 조방원 자체가 다 오른 게 실적 베이스, 실적 기대감들이 끌어올렸거든요. 그리고 관세 협상에서도 좀 자유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 조선 섹터 앞으로 뭐 방산과 원전과 함께 하반기에도 뭐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적은 꾸준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전쟁이 이제 좀 줄어들고 다시 평화 무드로 돌아서면은 좀 아무래도 좀 줄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테마적인 성격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끝나다 보면 유럽의 각국의 긴장감도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급한 현안도 많은데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일어나지도 않을 전쟁을 준비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방위비 어떤 그런 집행이나 예산이 좀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그동안 가장 좋았던 방산에게 좀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5일날 트럼프하고 푸틴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서 좋은 합의가 난다고 하면 방사는 좀 뭐 단기간 있어서는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한 게 그런데 전쟁이 이게 앞으로 줄어들 거냐 늘어날 거냐는 결국은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도 이어질 수 있다 보는 게 과거에 중상주의 할 때 보면요 선단을 운영했으면 그것도 군함들이 지키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동인도 회사 때까지 보면 그렇죠. 징발권까지 있었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갑자기 어느 순간 무역하다 보니까 군인들은 다 빠지고 이제 상선만 다니고 있잖아요. 네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사실은 그 동인도 회사 자체도 계속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군인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 그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멜 선생님 나가사키에 가다가 제주도에 표류해가지고 그분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직원인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뭘 했냐면 그 무기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그 당시에 가장 포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 포를 만드는 일들을 박연 선생님이라고요. 하멜 선생님보다 10여 년 전에 표류해서 한국에 귀화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분과 결혼도 해서 이름도 박연으로 하고 네덜란드어도 잃어버리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결국 무기 만드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동인도 회사, 이름은 회사지만 계속 그 전쟁 비즈니스를 위한 다양한 그런 군 사력을 갖췄고요. 왜 그랬냐면 사략선이라고 정부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 해적선을. 그래서 가져온 거의 일부를 나라에 바치면 너는 해적질을 해도 돼. 대신 허가를 받고 해적질을 해 라는 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략선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의 드레이크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기사자기까지 받는데요. 얼마나 훔쳐댔냐면 영국의 예산을 좌우를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거 먹고 주고, 사실 엘리자베스 1세 때는 아버지인 헨리 8세가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그냥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드레이크가 해적질하면서 많이 회복을 해줬거든요. 누구 걸 뺏은 거예요? 영국 걸 뺏어서 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스페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 거를 뺏어서 영국에다 세금을 낸 의적이네요.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캐리비안 해적이라고요. 그게 이제 그 서인도 제도 그쪽에서 주로 스페인 선단이 출발했거든요. 그러면 시락선은 가만히 있다가 이 오는 배들을 사락선이죠. 배를 납포해서 가져가는 게. 그러니까 이 유럽의 모든 나라가 다 해적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 우리나라 거만 아니면 다 도적질을 해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단에서는 군대를 유지하는 게 필수였습니다. 하면서 전쟁을 하는 게 거의 뭐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소설에서도 보듯이 불안한 겁니다. 이게 과연 해적에게 뺏길지 아니면 침몰할지. 나무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어두웠는데, 그래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그리고 영국 동인도 회사가 막 붙기도 하고요. 회사끼리 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국 동인도 회사는 영국 여왕이 인도를 너네가 통치해, 통치권까지 줍니다. 왜냐? 나라니까. 동인도 회사지만 이름만 컴퍼니지 실제로는 군대도 있어. 군대니까. 돈도 벌어. 그래서 영국이 작은 인구로 세포이라고요. 거기 이제 현지인들을 군인으로 만들어서 용병처럼 만들어서 인도를 지배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바다를 그냥 지배한 게 아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상선을 위해서 군대까지 동원하고 또 리스크 비용까지 해야 되니까 물건값이 원가 대비 몇 배씩 비싸서 유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에 이제 최고의 가치는 향신료였습니다. 육두구, 정향, 후추, 뭐 블랙골드라고 불리는 요 세 가지를 그냥 독점이잖아요. 독점이기 때문에 가져오기만 하면 떼돈을 버는. 그러니까 이 몇 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져오는 게 중요하지. 왜냐면 그 당시에는 세이의 법칙이라고요. 공급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유효 수요는 넘치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블랙에를 제발 구해만 주세요. 그렇죠. 밀수라도 좋으니까 딱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부르는 대로 후추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지, 후추를 얼마에 살까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진이 고마진이 나니까 군대를 유지해도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항해 시대를 가게 한 그 주된 원인이 그렇게 부르는 게 값인 금, 은,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콜럼부스가 떠난 거죠. 그래서 자기 일기에도 그렇게 쓰고. 그럼 뭐 세계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끝나면서 상선 움직임에 군함이 붙고 이런 게 사라진 거예요? 일단 그 식민지주의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해소가 됐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사실 이게 식민지를 계속 하고 싶었지만 이제 기술 개발도 되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몽 사상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식민지로 살아야 돼라는 어떤 그런 사상들이, 자유 사상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독립을 하고. 아직도 뭐 영연방은 나름의 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브렉시트로 영연방이 지금 많이 와해되긴 했지만, 그게 이제 뭐 역사적으로 민족주의, 그리고 계몽사상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분위기를 봐서 이제 트럼프가 만약 다시 이제 미국의 군함 생산 능력을 키우면 이제 붙어볼만 하네, 중국이랑 이제 뭐 붙는 상황이 나온다던가 냉전 상황이 가면 이제 각 나라의 상단이
편하게 다니는 게 좀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일단 뭐 사실 미국과 중국이 붙는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들리는 말에 하면 오늘 당장 해군끼리 붙으면 미국 해군이 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파다한데요. 왜냐면 계속 중국은 이 바닷가에서 이 조선업을 키워와서 상선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 글로벌 2가 붙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도 증시에 크다란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가 국지전이거든요. 그래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들끼리는 전쟁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 옛날처럼 다시 상선에 드남이 붙는 시절은 오긴 어려울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하려면 옛날에 뭐 그 역사적으로도 우리 핵무기를 가지려고 뭐 한 적이 있었잖아요. 다 그런 게 이제 가진 자들은 가지고 나머지는 갖지 마 뭐 이런 상황이 된 게 핵무기 때문에라도 그 핵 보유국끼리는 사실 전쟁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EU 브렉시트의 그 원인이 된 EU도 사실 탄생 배경이 프랑스와 독일이 늘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차라리 너네끼리 경제협력을 한번 해보는 건 어때? 그래서 경제협력체, 그러니까 독일에서 많이 나오는 것과 프랑스에서 많이 나오는 두 가지 석탄과 철광석을 같이 협력해 보는 게 어때? 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EU의 전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은 이 EU와 색깔이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너네들이랑 같이 껴서 불쌍한 동유럽 애들을 도와줘야 돼? 라는 불만이 나오면서 결국 브렉시트로 가게 된 거라서, 그래서 어찌됐든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끼리 싸우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이게 뭐 전쟁이 너무 증시의 리스크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국지전은 단기적으로 이벤트는 될 것 같고요. 방산주에 도움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거는 뭐 시진핑이 또라이가 아닌 이상 쉽지 않지 않겠느냐. 뭐 트럼프 우리 대통령 또라이 하지만 그런 무모한 비즈니스를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독일, 일본, 이탈리, 군국주의라고 하죠. 옛날에 2차 대전 때 다 전범이잖아요. 네. 이게 전쟁 비즈니스입니다. 이 기원은 언제였냐면 나폴레옹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나폴레옹이 차지했던 이유가 얘가 밖에 나가면 싸움을 하는데 다 이깁니다. 근데 얘는 사실 프랑스 애가 아니라 이탈리아 애입니다. 코르시카 섬 자체가 나폴레옹이 태어나기 1년 전까지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탈리아 그 북부 도시가 이 코르시카가 너무 관리가 힘드니까 프랑스에 팝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 나폴레옹의 아버지가 이탈리아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프랑스 나라가 되니까 잽싸게 프랑스에 만세 이러면서 귀족 자격을 넣습니다. 당시에 이제 육군학교는 귀족 자식들만 갔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쓰는 나폴레옹이 그 프랑스 학교에 가서 말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만 하고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포병 장교가 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장교가 된 다음에 기술의 발달로 전쟁에서의 승리는 포병 장교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딱 조정해서 빵 쏘면 끝나버려요. 지금은 좀 드론 부대 같은 개념.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게 막 말 달리고 이렇게 이렇게 휘장하면서 그런 애들은 다 노는 귀족 애들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학자라고 말 못하는 나폴레옹은 기리제 가지고 포를 날렸는데 나중에니까 포병 장교가 최고였던 거죠. 그래서 포병 장교 출신의 나폴레옹이 나가는 전쟁마다 이겨대니까 이제 나폴레옹이 결국 나중에 황제까지 되는데요. 나라는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루이 16세를 처형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웠는데요. 이 어려운 경제에서 나폴레옹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전쟁이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땅을 뺏어오든지 돈을 가져오든지 그러더라. 그런데 나가서 전쟁을 나갈 때 막대한 먹을 거 이런 거 어떻게? 결국 투자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먹을 건 어떻게? 가서 해결해. 그래서 그냥 빈털터리로 갑니다. 약탈하러 가는. 아니 가서 줄래 죽을래 뺐습니다. 뺏어서 먹고 이기고 돌아오면 이 땅 우리 거 이렇게 하면서 나폴레옹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그 옛날 그 몽골 기병들 같이 유목민족처럼 한 거 아니에요? 추수하러 가는 거 아니야 멋있던. 유목애들은 그때 보르츠라고요. 육포를 챙겨갔습니다. 먹어봤죠. 그리고 우유를 말려가지고 그 분유도 만들어가 준비해 갖고 갔는데 나폴레옹은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가서 그냥 하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했느냐 불태워버립니다. 오면 불태우고 청야 불태운 이유가 먹지 말라고 아무것도 없어. 와 모스크바까지 들어갑니다. 깊숙이 들어갔는데 겨울이 왔네요. 다 얼어 죽은. 얘네들 보급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니까 시간만 버티면 된다. 네. 아. 그래서 나폴레옹의 이 네. 전쟁 비즈니스 누가 네. 배웠느냐? 히틀러가 배웠고요. 무솔리니가 배웠고요. 그다음에 일본 애들이 배웁니다. 이 전쟁 비즈니스는 돈이 된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전쟁을 그렇게 일으킨 겁니다. 스타트는 대만을 먼저 침략했고요. 그다음에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그리고 뒤어서 중국에서도 전쟁이 일으키고요. 마지막에는 태평양 전쟁까지. 태평양 전쟁 할 때는 미국보다 경제력이 12배나 낮았습니다. 근데 왜 덤볐느냐? 우리가 러시아랑도 해봤거든. 러시아랑 할 때도 우리가 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겼거든.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덤볐다가 마지막에 처참히 무너지. 그래서 이 군국주의 결국 일반 그 일본인들은 그냥 최고 지도자가 따라하는 대로 하는 그런 습성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왜냐? 사농공상 문화였거든요. 여기서 사자는 선비사가 아니라 무사사입니다. 사무라이가 지배하는 세상이었는데 사무라이에게는 즉결 심판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생각해서 네가 마음에 안 들어 뱀니다. 사또네요. 네. 벤 다음에 합리적 이유를 대서 나 얘 죽일 수밖에 없었어.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을 든 자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 복종하는 그런 민족성이 계속 나오면서 이 군국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군대화하면서 징병도 하고요. 계속 전쟁에 동원하면서 이제 부를 축적하는 이런 나쁜 비즈니스를 일본이 하다가 결국 망했고요. 그 군국주의가 아직도 이제 과거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계속하고 있고 이번 8월 15일에 일본에서 영화가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자기들의 그 함대가 거의 무적함대처럼 미국 그 군함들을 다 물리치고 살아난 야마모토 전함인가? 예, 그 이야기가 이번에 일본에서 영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들은 그 향수가 있고요. 야스쿠니 신사를 가는 이유도 거기에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14명의 A급 전범들의 혼이 모셔 있거든요. 일본 여당의 총리가 인기가 줄어들 때마다 가서 참배 한번 하면 보수 구구들의 표가 몰리면서 국민들도 마음속에서 이게 그 기다리고 있대. 지금 약간 트럼프가 했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처럼 네. 일본도 아직까지는 그 군국주의에 대한 희망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한론, 한국을 쳐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쳤던 사람인데요. 1830년에 태어나서 59년 에도막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펼친 이론이 있습니다. 존왕양이 천황을 받들고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자. 우리도 힘을 길러서 이 군국주의를 해보자. 그 타겟은 어디냐? 조선이다. 그래서 이 전쟁 비즈니스를 일으키는 모든 이론들을 이 요시다 쇼인이 만들었고요. 이걸 누가 받드느냐? 메이지 유신 세력들이 이 제자들이 이대로 가서 결국은 군국주의로 가서 유럽의 모든 군국주의 필요 물품들 전함이라든지요, 뭐 철강이라든지 초선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와서 결국 대만, 조선, 그 다음에 중국. 그 넘어서 러시아 그리고 미국까지 쳐나가는 이런 전쟁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유럽에서 히틀러도 있었고 무솔리니도 하니까 이게 트렌드인가 보다 이러면서도 그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 파가 뭉쳐서 군국주의를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의 어떤 원흉이 된 건데요. 아직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일본인들은 이런 과거의 영광을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군사적인 규모를 많이 줄여왔잖아요. 근데 트럼프나 미국 대통령이 어떤 비즈니스 차원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많이 용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전쟁 비즈니스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국가들도 지금 잠재적으로 존재한다라 보시는 거네요. 뭐 일단은 뭐 일본은 언제든지 지금 일본의 그 이번에 총선에서도 여당이 뭐 과반수를 차지 못했네 하지만 그 나머지를 차지한 게 더 군국주의적인 애들이거든요. 더 극우적인 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좀 나왔어요. 예, 나라가 어려울수록 극우나 극좌가 역사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 1차 세계대전 배상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면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못 먹는 건 누구냐? 유대인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타겟을 정하면서 이 유대인 탄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우리를 이렇게 핍박했던 전장 배상금을 매겼던 유럽, 우리 전장 배상금을 못 내. 이러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히틀러도 결국 전쟁 비즈니스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배상금 못 내고 이거 차지할 거야. 그렇죠. 국민이 원하는 일을 그들 한 대리인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자 케인즈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독일에 물리려고 하니까 케인즈는 이러면 안 된다. 왜냐면 이러면 독일이 결국 이 경제가 어려워질 거고 그러면 결국 전쟁을 일으켜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본도 만약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본도 뭔가 좀 흔들리고 이러면 극우들이 일어나서 결국 뭐합니까? 전쟁 비즈니스. 그러니까 정한론이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자기의 어떤 이 일본을 통일한 다음에 그 자기의 불만 세력들을 다 임진왜란 안으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어떤 전쟁 비즈니스 이런 걸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력이 굉장히 세지는 것. 우리나라 왼쪽만 해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경제가 좀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미국과의 그 관세 전쟁을 2017년부터 계속하면서 트럼프가 나와서 관세를 더 조이니까 마치 프랑스가 예전에 그 독일한테 전쟁 배상금 막 과하게 해서 독일이 일어난 것처럼 만약에 중국도 지금 우리가 못 살게 된 게 트럼프 때문이다, 미국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여기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과연 중국이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이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엔비디아의 AI 칩 쓰지 마라고 하면 그러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듯이 그건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일본이 몇 년 전에 반도체 관련 중요 그 부품들을 안 주면서 우리가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엔비디아의 칩을 아예 일방적으로 막기보다는 트럼프가 영리한 게 뭐냐면 줍니다. 저급에 그건 줍니다. 그래서 개발 의지를 꺾는 거죠. 대신 천천히 와 너네는 이러면서 봐줄 정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 개발 의지를 꺾으면서 이 천천히 올 수 있게. 우리 그 캐나다와 미국의 역사를 보면요. 미국은 네이티브 인디언들 그쵸 원주민들을 학살을 하면서 서부 시대를 개척을 했습니다. 캐나다는 달랐습니다. 캐나다는 후하게 쳐줬습니다. 그래서 후하게 대접을 하고 후하게 했는데 캐나다도 인디언들이 거의 의미가 없어진 종족이 거의 사라지는. 왜 그랬냐면 캐나다는 인디언들에게 죽을 때까지 우리가 돈 줄게 대신 너 일하는 순간 돈이 끊겨. 그러니까 놀아야 됩니다. 뭐합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술하고 마약하고 죽습니다. 종족 번식도 안 됩니다. 자연 소멸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도 캐나다의 정책과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자연적으로 경쟁력을 이렇게 은연중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았나 그런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쟁도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황 보면은 여러 나라들이 계속 이제 전쟁이 잠재적으로 싹트면서 이제 그렇게 또 재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2차 세계대전을 우리가 대공황이 왔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 벌어진 엄청난 그 물량을 유럽에 쏟아 부으면서 미국이 굉장히 흥합니다. 돈도 넘쳐나고요. 예, 그다음에 유럽은 다 부채 국가가 됩니다. 미국에. 그래서 금도 다 들어오고요. 중상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발달한 게 재즈입니다. 이렇게 흐느적 하고요. 뭐 춤도 추고. 그래서 오늘도 잘 될 것 같고 내일도 잘 될 것 같고 그랬는데 갑자기 공급한 이렇게 남는 그런 물건들이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스무스 홀리법 관세 정책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가 받아줘야 되거든요. 유효 수요가.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옛날엔 분유 엄청나게 필요했는데 이제 안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남는 거를 어떻게 해결을 못해. 그래서 결국 그 영국 학자인 케인즈의 의견을 들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 댐도 건설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 일자리도 만들면서 유효수를 진작하면서 대공황을 헤쳐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결국 대공황을 해결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전쟁이 또 한 번 났어요. 미국은 또 지켜봐요. 그러다가 이쪽이 이제 그 풍지박산이 나니까 가서 도와줍니다. 그냥 도와주냐? 무기도 갖다 팔고요. 물건도 팔고. 그러면서 유효 수요가 창출되면서 결국 해결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 비즈니스는 강대국에서 꼭 필요한, 그러니까 어려워질 때마다 한 번씩 하고, 지금도 그 보면 미국이 재래식 무기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런 국지전을 통해서 재래식 무기를 싹 정리를 하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 배상금 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히토류의 50%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냥 공짜로 준 게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면 그만큼 받아내고. 이게 결국 전쟁 비즈니스가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또 체제 변환 한 번 더 해주고 그렇죠. 기술 발달. 그리고 이제 재래식 무기도 없애고 그다음에 유효 수요도 진작되고. 다음 무기는 AI를 기반으로 한 드론 무기라든가 이런. 그러면 식으로. 이제 다 죽지 않을까요? 뭐 그런 네. 걱정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쟁 비즈니스는
강대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딱 그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경제사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아 그러네요. 네네. 네, 여러분들 정말 네. 한 권이 아닙니다. 2권입니다. 네. 1부, 2부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네. 다 같이 읽어주시면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무박 3일 네. 만약에 이거 저희 목록대로 다 했으면요 선생님 아 저희 예. 3일 갔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지금 2꼭지밖에 안 했는데. 예. 이 책이 필요한 곳을 알았습니다. 아 어디입니까? 진중문고. 아 진중문고. 예. 군대에서 네. 정말 심심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게 되는데 네네. 재밌겠네요. 네. 아싸 참수리 연락 바랍니다. 해군 진중문고에서 저 있는 책 다 읽어봤었거든요. 아 예. 여러분들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